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키가 지금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막고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러시아의 다른 함대들이 흑해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흑해 함대의 전력들이 계속 소진되고 하니까 이제는 뭐 아주 고철로 몇 년을 그냥 방치해놨던 걸 다시 재생을 해서 현장에 투입할 정도로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자원이 딸린다라는 건데, 이 잠수함을 수년을 방치해놨던 걸 지금 다시 살려서 바다로 집어넣는다. 이러다가 영영 바다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우려가 들고요. 나토와 러시아가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발트해를 완전히 그냥 봉쇄해버리겠다라는 무기체계 배치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미국이 차세대 경전차 저율 초도 생산에 들어갔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필리핀이 이스라엘로부터 자주포를 사와서 실전에 배치했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군이 차세대 경전차 MPF 프로그램의 승자로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를 선정하고 초도분 9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105mm 주포를 탑재한 28톤급 경전차 504대가 미국군에 도입되는데, 우리 군도 유사 무기체계인 K-21 105mm 버전 도입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북태평양 이오지마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일본 해상자위대 6,800톤급 소해모함 JS 분고와 550톤급 소해함 JS 아이시마가 야간 항해 중에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선박 모두 선체가 훼손되어 훈련을 중단하고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AMCA와 TEDBF 등 자국산 5세대 전투기 2종을 개발 중인 인도에게 미국이 솔깃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양국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10kN급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인데, 인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슬로바키아가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로 스웨덴의 CV90 마크4 모델 152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당 1,120만 달러, 145억 원 수준인데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큰마음 먹고 장만한 이스라엘제 155mm 차륜형 자주포 아트모스 2000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당 50억 원에 12문을 구입했는데 차라리 견인포를 사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자, 여기 인도가 지금 이 공군용 5세대 전투기, 그리고 해군용 이 날개 접히는 항공모함용 5세대 전투기 2종을 개발 중인데, 인도는 현재 이 라팔이 들어가는 M88 엔진을 거의 낙점한 상태인데, 이 라팔이 좀 덩치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드비에프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한데, 이 공군용 대형 쌍발 엔진이 들어가는 스텔스 전투기는 좀 엔진 작다, 파워 떨어진다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미국이 F414급 엔진의 플러스급이죠. 110kN급의 엔진을 개발해 줄게, 같이 할래? 라고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인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이 뭐 사후 보장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걸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미국은 또 규정대로 하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인도의 그런 판매 스타일 그리고 구매 스타일을 봤을 때 조금 맺어지기 힘든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칼리닝그라드 육로 봉쇄 조치에 반발해서 발트해 일대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발트해를 오가는 나토 함정은 물론 인접국 육상시설도 공격할 수 있어서 나토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리투아니아의 칼리닝그라드 육상교통로 봉쇄 조치에 반발해서 이곳에 2종류의 신형 지대함 미사일 포대를 전진 배치했다고 네이발뉴스가 현지 시각 6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네이발뉴스는 칼리닝그라드의 해안 거점 몇 곳에서 3K60 발 연안 방어 시스템과 K300P 바스티온 P 연안 방어 시스템 포대들이 식별되었다면서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발트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증대시키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운속 대한미사일인 KH-35의 지대함 버전을 사용하는 발 연안 방어 시스템은 8륜 트럭에 8발의 KH-35 우란 미사일을 탑재하는데요. 여기 탑재되는 KH-35는
최신 개량형으로서 유도장치와 시스키밍 능력이 개선되었고 사거리도 기존 130km에서 260km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바스티온 P 시스템은 함대함 미사일인 P-800 오닉스, 우리에게는 야혼트로 유명한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지대함 버전으로 만든 모델인데요.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내는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450km에 달하고 종말 단계에서 시스키밍 비행이 가능해서 현존하는 러시아 대함미사일 가운데 최강의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북해에서 발트해로 들어오는 입구인 덴마크 셀란섬 동쪽부터 스웨덴 남부 해안, 폴란드 북부 해안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데요. 최근 러시아는 이 미사일들을 통해 지상 공격에도 활용하고 있어 인접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리투아니아와 나토에 대한 군사적 압박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역은 나토 상설 함대가 상시 작전하는 해역이어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발트해 지역에서의 양측의 군사적 긴장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담 열린 이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스웨덴, 핀란드, 니들 나토 가입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 조치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조치냐?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러시아 지역의 지도 잘 알죠? 러시아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있습니다. 벨라루스 위에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벨라루스 서쪽에 폴란드가 있죠. 자, 그러면 러시아는 여기고 벨라루스, 그리고 발트 3국, 여기는 나토입니다. 폴란드, 나토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미사일 있는 이 지역, 이건 뭐냐? 칼리닝그라드예요. 여기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그리고 소련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발트 함대의 사령부가 있던 기지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소련이 분리되면서도 발트 함대, 그리고 흑해 함대, 이 사령부가 있는 곳을 지켰어야 됐었죠. 그런데 흑해 함대 사령부가 있던 크림반도는 이 우크라이나 땅이 명백하니까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됐죠. 그렇지만은 흑해 함대는 살려야 되니까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해서 이 흑해 함대 기지를 아주 오랫동안 임차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임차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려고 하고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그냥 크림반도를 병합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제 소련을 해체하면서 합의를 해서 이 발트 함대가 있던 이 칼리닝그라드 이 지역은 러시아 영토로, 이거 러시아 영토예요. 러시아 영토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시아 본토는 여기인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이런 지역들과 뚝 떨어져서 그 사이에 두고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 영토가 이 발트해 연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발트 함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반대로 나토에게 봉쇄되기도 쉽고 또 자기네들은 이 나토 국가들의 한 중심에 자기네들의 군사 기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나토를 견제하기도 쉽고 서로 간에 이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260km짜리 사거리인 우란, 아음속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이죠. 군함을 때리는 그거 배치하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야혼트로 잘 알고 있는 오닉스 이걸 또 450km인데 이걸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발트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죠. 지난주에 리투아니아가 여기 지금 육로로 러시아 기차들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발트 함대에 보급하고 하는데 우리 리투아니아 기차 못 열어줘.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니들 하고 싶으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과거에 이제 여기가 레닌그라드였죠. 여기에서 배 타고 가서 여기다가 그렇게 보급해.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가. 니들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안 돼. 이게 이제 나토 전체의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그걸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토와 러시아 양측의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생긴다? 제일 먼저 타격당하는 그런 자산이 되겠죠. 또 만약에 우발적인 충돌이 러시아로부터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쏘는 미사일 상당수가 나토 군함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런 무기체계 배치 소식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노후화와 부품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킬러급 잠수함 한 척이 흑해 함대에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칼리브르 발사 플랫폼으로 개조되어 곧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라는데 현역 때도 문제투성이었던 이 잠수함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보유 중인 킬러급 잠수함 가운데 최고령함인 킬러 877V형 잠수함 알로사함이 8년 만에 다시 바다로 나왔다고 러시아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6월 29일 보도했습니다. 킬러급 가운데 유일하게 펌프젯 추진 기관을 채택한 실험적 잠수함인 알로사함은 지난 1990년에 소련 해군에 취역해 흑해 함대에 배치되었지만 이듬해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해군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로사함은 잠수함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해군이 6년 넘게 부두에 방치하면서 고철로 녹슬어갔고 1997년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에 양도되어서 흑해 함대에 복귀했습니다. 수중 배수량 3,040톤의 킬러 877형인 이 알로사함은 다른 킬러급들과 마찬가지로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특이하게도 펌프젯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단 한 척만 건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망 효율 저하와 선체 무게중심 변화 문제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서 흑해 함대에서도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아왔었습니다. 특히 2009년 오랜만에 참가한 훈련에서 자망 중에 엔진 화재가 발생해 침몰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이후 작전 임무에서 배제되어 2014년부터 흑해 함대 세바스토폴 기지 제13 선박 수리공장 부두에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알로사 잠수함에 다시 손을 대어 어뢰 발사관과 전투체계를 일부 손본 뒤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하는 긴급 개장 공사를 실시했는데요. 러시아는 알로사함의 해상 시운전을 최단기간 내에 마치고 가급적 빨리 실전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잠수함의 설계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되었던 잠수함을 불과 몇 달 만에 수리해서 실전에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알로사함이 제2의 쿠르스크함이 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시운전하러 나가는 모습이에요. 8년 동안 방치되었고 또 그게 처음이 아니고 1990년도에 취역했는데 1991년에 소련이 망했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었으니까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뭐 잠수함 뭐 이런 거 뭐 해군 운영할 능력이 없었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97년까지 무려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러시아가 안 쓸 것 같으면 우리 줘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가져가서 좀 썼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훈련 중에 엔진 화재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어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기지로 끌고 와서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다 쓸어서 뭐 엉망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거 운용하려니까 겁나죠. 왜냐? 이 킬러급이 아주 많이 생산됐는데 그 킬러급 중에서 유일하게 펌프젯 엔진을 갖다 붙였어요. 일반적으로 스크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스크류 완전히 감싸가지고 뭔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뭐 물방울 쫙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은밀성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런 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주로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빨리 달리니까 그래서 이 빨리 달리는 핵 추진 잠수함에서는 당연히 펌프젯으로 이렇게 감싸고 뭐 스타일로 해서 감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었는데 디젤 잠수함은 어차피 천천히 가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엄청 무거워지고 무게 중심이 뒤로 가고 구조가 복잡하니까 고장이 잘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험함 한 번 딱 만들고 이거 안 되겠다 하지 말자 라고 한 것을 6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방치를 했고 그것을 러시아가 받아가서 뭐 한 십수년 이용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막 놔두자 하고는 8년 동안 방치가 돼 있던 것을 이번 전쟁 후에 전쟁 좀 길어지네 안 되겠다 야 이거 좀 쓰자 해서 8년 동안 방치돼 있던 그놈을 그것도 오래된 90년 취역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0년 넘었죠. 그걸 다시 조선소에서 긴급 개장했는데 자 그러면 2월 24일 날 전쟁 시작해가지고 2월 25일부터 수리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안 되겠다. 해야 되겠다.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시점이라면 3월 초부터 했겠죠. 3월 초중순. 그럼 지금 불과 석 달 정도의 수리 기간을 거치고 이걸 다시 바다로 보낸다? 야, 이거 누가 타겠습니까?
물론 타라니까 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원고에 쿠르스크, 제2의 쿠르스크가 되지 않을까. 쿠르스크가 이제 오스카2급 순항 미사일 핵잠수함이죠. 이 순항 미사일을 주로 쏜 핵잠수함인데 이게 이제 그 훈련 중에 2000년도에 바다에서 의문의 폭발을 해서 침몰하고 만 비극의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 알로사 함이 다시 제2의 쿠르스크처럼 이 러시아 잠수함의 비극, 대표적인 비극인데 흑해에서 또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까지 끌고 나와야 될 정도로 러시아가 지금 자산이 너무너무 없다. 내구력, 맷집 다 돼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